자, 단기 투자 자산은 교재 43페이지 피셨고, 그러면 저희 그 부분은요, 당좌 자산의 이제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은 항상 시작점에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끝나면 이제 단기 투자 자산의 통합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럼 이 단기 투자 자산에 이제 통합 표시되는 부분을 저희는 이제 들어가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기 투자 자산은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어떻게 보일 거냐면 우리 통합계정 과목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 금융자산이다 라고 하는 부분. 단기 금융자산은 또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 또는 단기 금융자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대여금이 있겠죠. 단기 대여금.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지 않아요? 여기 하나 더 알파 들어가면 저희 교재 이제 뒤에 가면 무슨 부분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이런 얘기가 등장이 될 거거든요. 뒤쪽에 가시면 이 통합계정 얘기가 또 등장이 되면서 한 가지가 더 붙어요. 네 가지가. 그 부분은 뭐냐면 투자자산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우리 그럼 투자자산은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이었거든요. 근데 투자자산 중에 우리는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증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단기 투자자산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만기 보유 증권이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한 게 있다라면 단기 투자자산에 묶어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세 개가 맞지만 실제 들어가서 보면 네 개까지도 사실 통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뒤에 부연적으로 할게요. 자, 그럼 이 단기 투자 자산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단기 금융상품. 제가 단기 금융자산, 단기 금융상품 똑같은 용어로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금융상품은 우리 은행이 등장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금융기관이라는 은행들이 취급하는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을 말할 거고요. 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얘기할 겁니다.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앞에서 사용 제한된 거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 뭐 배웠었냐면 우리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제가 그 보증금은 100에서 300 정도 예금을 입금한다. 그런데 그 돈은 실제 제가 당좌예금 통장을 해약하지 않는 한 또는 해지하지 않는 한 저 그 돈 못 뺏는다고 했어요. 그게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예금이에요. 또는 이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예금은 또 하나 어떤 부분이냐면 실무자들은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업무적으로 야 그거 적금 만기되지 않았어? 그러면 은행 가서 그거 도장이랑 다 갖고 가서 정리해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부장님 그 적금 저희 대출 받을 때 묶어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요. 제가 갖고 있었던 적금이 있었는데 그 적금이랑 묶어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대출금 상환하기 전까지는 이 적금 못 써요, 여러분. 아니, 돈은 계속 넣겠죠. 제가 적금을 넣기로 약정을 했으니까 날짜가 되면 적금은 불입은 해요. 근데 이 적금은 이 대출금이랑 묶여버리면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 아무 생각 안 하시고 네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 계세요. 아니 그거 안 묶어도 되면 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돈은 아예 못 빼서 써요. 이 돈 갚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양도성 예금 증서 또는 환매차라는 RP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걸 기타 정형화된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품에 내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무엇했다. 난 이자를 좀 받으려고 투자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금융상품이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가 단기자가 붙었습니다. 그럼 단기자가 붙으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회계 기간은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회계 기간이 나오면 12월 31일 현재를 우리 보고기간 종료 1이라고 할 거고요. 그 보고기간 종료 1을 기준으로 우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라고 하면 우린 뭐로 받는다? 단기금융상품이겠죠?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건 처음에 시작할 때 금융상품이라고 했지 단기란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근데 이 금융상품 중에 단기로 가는 건 이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저희
정기 적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적금은 제가 3년짜리 가입했다. 그럼 여러분 가입한 시점에 3년이 만기면 우리는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비유동의 투자 자산이고요. 장기성 예금으로 갈 거예요. 단기금융상품에 못 들어요, 여러분. 장기금융상품으로 가거나 장기성 예금이라는 거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자는 이런 요건이 충족된 것만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박스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부분? 제가 현금, 현금성 자산 수업할 때 뒤에 가면 저희 다시 하실 거예요 라고 했던 부분이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단기 금융상품을 맹목적으로 놓고, 아니, 금융상품이라는 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당좌 자산의 무엇으로 가라? 현금성 자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죠, 여러분.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했대요. 그럼 현금성 자산, 유동성이 가장 좋은 애 맨 꼭대기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2월 31일로부터 우리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더래요. 그럼 얘는 뭐로 간다? 단기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산도 유동과 비유동 항상 결산이라는 거 할 때 항상 검토해요. 그래야 맞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요, 여러분. 하나 남은 건 보고기간 종료일. 여기 보고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했다라고 하면 우린 뭐로 간다? 장기금융상품.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 구분하세요라는 얘기가 등장하면 우리는 유동이다라고 하면 항상 글씨가 앞에 뭐가 붙는다? 단기가 붙고 비유동이에요라고 하면 장기가 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기와 장기의 내용은 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모든 용어에 단기와 장기가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현금성 자산 수업 끝났죠? 단기금융상품은 지금 들어봐도 여러분, 아, 적금이나 예금을 내가 가입했는데 1년 내 만기 도래했어? 그러면 유동자산에 단기금융상품이구나. 끝이죠? 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계정 과목은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을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적금을 매번 들어가고 있다? 돈은 나가지만 적금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적금 들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 통장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월급 통장, 월급 통장에서 적금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회사로 놓고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보통 예금은 감소하고 내가 갖고 있는 정기 예금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걸 매달 매달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처리의 특수성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금융상품은 깊은 수업 자체가 더 필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럼 장기금융상품은 뭔 거예요?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네? 라는 거로 끝나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장기성 예금이라는 부분만 하나 더 부연 설명하고요. 한 번 더 이제 반복하는 거로 우리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단기나 장기 금융상품 다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아까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이게 무슨 자산이다? 투자 자산에 있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었어요. 그 수업도 벌써 끝났잖아요. 그러면 금융상품의 특별한 수업을 다시 할 건 없어요. 가서 반복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투자 자산 수업은 투자 부동산하고 매도 가능 증권의 수업이 전부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근데 매도는 천만다행인 게 회계에서 많이 안 냅니다. 그래서 매도는 제가 원리만 설명드릴 거고요. 깊은 수업은 추가로 따로 해드릴 겁니다. 지금 회계 급수 기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단기 대여금에 대한 부분 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뭘 써드릴 거냐면 단기 대여금 반대편에는 누가 있을 것이다. 단기 차입금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대여금은 자산이죠. 차입금은 부채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산 수업할 때 반대편에 있는 부채 수업이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자산. 내가 돈을 빌려오는 사람이다. 부채. 이렇게 입장 정리만 하면 수업은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실 것. 공부하실 때 한 번에 갖고 갑니다. 자, 단기 대여금은 내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 우리는 차용증이라는 걸 쓰죠. 차용증 또는 차용증서. 자, 그런 식의 의미. 돈 빌려줄 때 뭔가 서류 쓰는 거,
그런 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금전이 소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썼어요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는 차용증이란 제목으로 쓰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쓰든 또는 전 이렇게도 얘기해 드리거든요. 여러분 차용증보다요 현금 보관증이라는 용어로 바꿔버리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실무자들한테. 그래서 현금 보관증으로 바꿔버리시고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 돈 빌려간 사람, 그리고 그러면 우리 보증인 세워야죠. 연대보증 세워야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돈 빌려간 사람이 야반도주하면 누구한테 청구할 건지 연대보증도 하나 세우고, 그리고 그 서류 펄럭펄럭거리는 부분에 우리는 일단 무엇해요? 빌려주는 사람, 빌려가는 사람 사인해야 되죠. 도장 찍는 거 저는 별로 권장 안 해요. 인감 도장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무엇 하셔라? 실제 사인하게끔 하셔라. 그리고 돈 빌려갈 때 그 사람들의 신분사항이 명확하게 보이게끔 하신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수업은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업무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 얘기는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신분사항 보일 수 있는 거 전부 다 하시고요. 저는 아예 그래서 주민등록번이나 또는 신분증 사본을 카피를 무조건 드시라고 해요. 어디까지? 뒷면까지. 왜 뒷면까지요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사가 다른 관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돼서 여러분 소송을 걸고 나면 그 사람의 주민번호라든지 그 사람의 주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니 뭔가를 보내야지 여러분 서류 송달돼야 되는데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보낼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는 항상 갖고 있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현금 보관증이란 표현을 왜 제가 쓰라고 하냐면 사용증보다 현금 보관증이 실제 이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금 효력이 더 강하더라고요. 제 경험이겠죠. 네,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고요. 회사에서 업무차 있었던 상황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자문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다. 그리고 차용증이든 현금 보관증이든 법정 효력을 더 강하게 하고 싶으시면 어디 가셔라? 우리 법무사 쪽에 가셔서 무엇 하셔라? 공증받으라고 얘기해요. 공증받습니다. 그리고 공증받을 때요. 어음의 형태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공증받으면 법 효력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어음은 아니 저희 은행에서 어음 받아온 거 없는데요 이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문구사에 가도 어음 있으세요? 문구사. 네, 문구사에 가면 저희가 대부분 문방구어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어음 양식이에요. 그 금액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빌려주면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상환일자 쓰시잖아요. 그걸 어음에 돈 빌려준 날짜 그리고 돈 갚아야 되는 날짜를 명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증받을 때 그것도 같이 받으세요. 어찌됐든 법적인 효력을 강화시키는 방법들을 하신 게 좋아요. 아니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야. 은행이 알아서 인치대 붙이고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수수료 또는 저희가 적금 있으면 적금 엮어버린다고 했죠. 또는 회사가 건물 있다? 건물 담보 제공하잖아요. 그냥 돈 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은행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법적인 부분은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오는 행위에 의해서 계약서를 쓰는 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여유자금을 무엇하였다? 빌려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대여금, 빌려왔다. 차입금. 그런데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 그러면 단기, 1년 이후인데요. 장기. 그러면 이것도 그냥 끝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 두 개를 써드린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라고 했을 때요. 기업과 기업의 관계인 경우, 나도 기업이고요. 상대편도 기업이었다. 둘 다 기업이에요. 그러면 대여금이나 차입금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주주한테 또는 임원한테 또는 종업원에게 금전을 무엇할 수도 있다? 대여할 수도 있어요. 빌려줬다는 얘기겠죠? 아, 그럼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한테 돈 빌려준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빌려줬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세무사랑이라고 하는 K리 프로그램에서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장기간 빌려줬다. 그러면 단기자를 무엇으로 바꾸면 된다? 장기 채권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스마트 A라고 하는 더존 프로그램에 가면 더존에서 개발해서 팔고 있는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에 가면 이 부분이 뭐로 바뀌냐면 주, 임, 종, 여러분 제가 지금 글씨를 이렇게 써서 그런데요. 그럼 요거죠. 주, 임, 종, 그리고 단기, 채권 이렇게 써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주, 임, 종, 단기 채권이라는 부분인데 우리 스마트
A에 있는 계정 과목을 K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쓰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주임종 단기 채권을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계정 과목을 바꿔버렸어요.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일하러 가시면 계정 과목을 조금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네, 다르게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기업과 기업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은 건 대부분 대여금 계정을 보편적으로 쓰고요.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한테 금전을 대여한 경우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을 씁니다. 요즘에 시험 문제에서 이거 거의 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거의 대여금만 출제하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실 때요. 시험 공부하실 때 제가 분명히 시험자 달았습니다. 시험 공부하실 때 일단 나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가증권에 대해서 종류라는 거를 좀 공부해보자. 그러면 그 종류 중에 앞부분에 단기 매매 증권이 나온 거고, 뒤에 가면 투자자산에도 유가증권에 대한 종류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유가증권 종류는 오늘 수업에서 투자자산 것까지 다 한꺼번에 수업할게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편하시고. 자, 그러면 이 유가증권하고 관련돼서는 내가 얼마 주고 샀습니다라고 하는 취득이라는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올 거고요. 우리 원래 자산 수업은 취득 얘기가 거의 보편적이거든요. 그럼 취득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유가증권은 가치가 오늘의 가치와 어제의 가치와 내일의 가치가 같다라고 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뉴스, 밤 9시에 하는 뉴스 같은 경우는 오늘의 장을 마감하는 증시라고 해서 이 유가증권 시장의 증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들이 워낙 많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이 올라가고 내려간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면, 그럼 결산 때 하는 게 있었어요. 평가라는 걸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평가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 평가까지 갈 수도 있고요. 평가까지 가지 않고 나올 수도 있는 무슨 부분, 나 팔았어 라고 하는 처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의 큰 흐름을 놓고 보면 나 얼마 주고 샀어요? 갖고 있더니 뭐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산을 맞이해서 평가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팔았어요 라는 얘기의 내용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네 가지만 놓고 봐도 시험 문제 몇 문제 낼 수 있어요? 네 문제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험 목적상 유가증권은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다, 낮다? 매우 높다. 자, 그럼 이제 업무는 유가증권에 대한 업무적인 처리 부분에서는 빈도가 높다, 낮다? 낮다.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 투자자단 다 여유 자금이 있어서 투자하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나는 주식에 투자해서 나 주식에서 시세 차익을 좀 보고 싶어. 아, 나 돈이 좀 많아서 주식에 투자해서 회사가 이익이 나면 배당을 좀 받고 싶어. 아, 이런 식의 취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다라고 하신다라면 회사가 주식 투자를 얼마나 하냐는 거죠. 투자하는 회사는 진짜 희박이에요. 손에 셀 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시험은 사랑을 합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취득, 보유, 평가, 처분을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위 급수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산 회계라고 하는 2급과 1급은 단기 매매 증권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투자 자산보다 단기 매매 증권 쪽이 더 빈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은 출제 빈도 높고 업무는 쓸 일이 그닥 많지 않더라.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유가증권의 종류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건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증서예요. 그래서 재산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 가서 이렇게 제시했을 때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꿀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이 갖고 있는 증서가 내가 투자한 회사의 일정 부분, 지금 무슨 부분은 지분의 행사가 가능하느냐? 그러면 지분증권. 아, 나는 지분하고는 관계없고요. 약속된 날짜가 되면 제가 투자했던 돈 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채무증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서이고 이 유가증권은 형태상으로 분류해보면 우리는 지분증권이 있고 채무증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 개정 과목 얘기를 해야 되죠. 단기매매증권, 우리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4개로 개정 과목을 나눠서 쓰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나누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지금 형태상의 분류는 지분과 채무가 있지만 우리 유가증권의 회계 처리는 실제 본인이 무엇하는 보유하고자 하는 의도와 보유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보유 의도와 능력에 따라서 우린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지분법이 없네요. 네, 지분법도 유가증권의 분류는 맞아요, 여러분. 근데 회계 기준이 지분법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험이 세무 1급까지 가도 시험 문제를 안 내요. 지분법이 뭡니다라는 건 내지만 지분법 회계 처리는 아예 안 내요. 왜냐면 여러분 그러면 삼성이라는 회사는 맨 상단에 회사가 있겠죠? 자, 맨 상단에 엄마의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밑에 자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밑에 손의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겠죠. 그럼 그들의 관계를 뭐라고 해요? 모자 관계에 형성되어 있는 회사이다. 근데 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대부분 가서 보면 지금 엄마의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밑에 있는 자나 손자 형태 회사한테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무슨 부분이요? 우리는 그들의 멱살잡이를 해서 자주유지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들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의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중급 수준의 회계까지도 등장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급 수준의 재무회계에서만 다루는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에서는 그 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 표기도 해줘야 되고 어떻게 정리해서 움직이는지까지도 모두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류로 나열은 하지만 걔는 다른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유가증권 쪽에 있지만 우리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회계 기준이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즘엔 여기다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문구를 빼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종류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하는 건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단기간 시세 차익이 목적이에요 라는 부분. 자, 보유 의도가 뭐예요? 단기간 시세 차익이 목적. 자, 그래서 그 유가증권을 말하고요. 그런데 이 단기간 갖고 있을 거라서 언제든지 팔고 언제든지 사요. 그럼 결론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무엇하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불러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얘기는 끝났어요. 근데 제가 유가증권은 단기도 있고 매도도 있고 만기도 있고 지분법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건 투자자산에서 나오는 부분이어서 투자자산에 붙여드리긴 했어요. 왜냐면 책은 우리 구조에 맞춰서 써드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로 넘어가냐면 83페이지로 점프 좀 하세요. 83페이지. 자, 그래서 교재 83페이지에 가면 5번째 투자 유가증권이라는 게 등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자산 쪽에 가면 이 부분은 복습하는 차원으로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83페이지 하단에 5 투자 유가증권의 분류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모두 다 투자 유가증권에 속합니다. 그럼 이 투자 유가증권을 놓고 봤을 때, 자, 일단 잠깐 앞으로 갔다 올게요,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은요. 단기 매매 증권은 여기 형태상 분류에 대한 부분 중에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형태상 분류를 가지고 봤을 때 여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었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은 지분증권도 들어올 수 있고요. 채무증권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분증권은 우리 지분의 관점이니까 주식. 채무증권은 우리 만기가 되면 내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 주식은 여러분 만기라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회사가 계속 경영이 안 좋다? 그럼 내가 시장에 내놔서 팔아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근데 채무라고 하는 건
우리 발행한 날짜가 있고 만기가 있어서 그 만기 날짜에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국채, 공채, 사채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지분과 채무 증권이 모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는데,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지분 증권도 들어올 수 있고 채무 증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얘기는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아니고요. 당좌 자산의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에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용어의 이 개정 과목의 특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증권이 아닌데요. 장기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장에 무엇할 수 있다? 내놓아서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한 증권을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실기 문제에서 매도 가능 증권에 회계 처리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항상 지문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장기간 보유합니다. 이렇게 낼 겁니다. 그래서 장기자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개정 과목은 무엇이다? 매도 가능 증권이 됐을까요? 회사에서 유가증권 투자를 혹시라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실 게 뭐라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야? 아, 저희 한 3개월 갖고 있을 건데요. 단기 매매 증권. 저희요. 이거 한 3년 정도 갖고 있을 거예요. 이 회사가 계속 커지고 있대요. 배당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간인 거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만기 보유 증권은 지분 증권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제가 지분 증권은 누구이다? 주식. 자, 주식은 만기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식은 못 들어옵니다. 근데 벌써 글씨에서 색이 보여지죠. 아, 만기? 그러면 만기가 없는 애는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채무증권만 들어야 되겠죠. 그럼 채무증권의 대표적인 게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그리고 공채, 그리고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채무증권인데 얘는 다 만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만기 보유 증권은 지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실기는 요거만 기억합니다. 아, 만기까지 갖고 있겠다고? 끝! 이해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만기까지, 아이고, 여기다 표시해 드리는 게 더 좋은데, 만기까지 갖고 있겠다. 그러면 개정 과목은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자, 이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가 도래하면 제가 얼마로 받을 거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기 때 얼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라는 게 벌써 확정이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확정이 가능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무슨 부분?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얘기합니다. 자, 실기에서는 만기까지 갖고 있을게요 라는 거로 만기보유증권 이름표를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 국채나 공채나 사채가 여러분 만기가 짧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5년, 10년, 뭐 15년, 20년 막 이래요. 국공채는. 그리고 사채는 우리 여러분 제가 비유동부채 기억하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제가 비유동부채는 세 개를 무조건 기억하시라. 특히 회계시험 준비하실 때. 자꾸 분류 문제 내니까 그러면 무슨 부분? 장기 차입금 그리고 사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근데 우리 앞에서 계정분류 얘기할 때 사채를 한 번도 유동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유는 사채는 1년짜리로 발행한 게 없습니다. 사채는 정말 짧아야 2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채는 아예 발행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비유동? 만기가 2년이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사채는 3년이 가장 보편이에요. 그러니까 2년짜리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는 무조건적으로 비유동부채인 거예요. 비유동부채였던 거예요. 그러면 발행하는 사람은 부채지만 그 사채에 투자한 사람은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투자자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은 여러분 발행할 수 있는 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부터 100원부터 발행이 가능해요. 근데 사채는 얼마부터? 10,000원부터예요. 최소 금액 자체가. 그럼 여러분 100원과 10,000원의 차이가 얼마 차이인지 알겠죠? 몇 배인지는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누가 10,000원짜리 사채가 있어요? 누가 100원짜리 사채가 있겠어요? 그거보다 금액이 더 크겠죠? 그러면 사채는 금액도 크고 기간도 길고 그러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 능력이 안 된다라면 이 만기보유증권은 아예 분류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뭐라고 얘기한다? 너의 마음가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라는 건 마음가짐이잖아요. 무슨 부분? 네가 돈도 가능한지 봐야지. 그래서 능력을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만기보유증권으로 갑니다. 됐을까요? 그렇게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요. 지분이라는 글씨가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A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럼 지분율 몇 프로세요? 네, 우리 30%이거든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회사가 이익이 나면 그 30%만큼 우리 회사에 이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재무제표에 표시도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회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지분법이라고 해요. 내 지분율만큼 회사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자, 그런 부분인 건데요. 자, 그러면 지분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채무증권은 절대 못 들어오겠죠. 누구만 들어와라? 지분증권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분증권 중에 우리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갖고 있더라. 여러분, 유의적인 영향력은 제가 오늘 얘기할 때도 멱살잡이가 가능해요라고 표현해드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가서 자주유지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유의적인 영향력이라는 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자, 회계에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주식은 의결 주식. 자, 우리 보통주겠죠. 자, 보통주의 주식 몇 퍼센트 이상을 갖고 있으면 20% 이상을 갖고 있다라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법 규정에 가면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가면 우리가 대주주라고 보는 퍼센테이지는 우리 지분율의 1% 이상을 갖고 있거나 3억 이상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가 돼요. 대주주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영향력 행사가 커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20%는 회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회계에서는 슬며시 뒤에 이렇게 붙여놔요. 20%가 안 되더라도 그 사람 그 회사에 유의적이다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줄 만큼 파워가 있다라면 그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또 슬며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의적인 영향력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투자 자산의 당좌 자산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매도나 만기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우리 재무상태표에 갔을 땐 누구로? 투자자산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유가증권은 샀어요, 갖고 있어요, 평가해야 돼요, 처분하네요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산을 맞이하면 우리는 평가라는 걸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말 평가 방법이라고 제가 써드리긴 했는데요. 이건 무조건적이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기말을 맞이하면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요, 기말에 평가하진 않고요. 실제 이자를 주거나 이자를 받을 때 우리는 원가로 가는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삼각후 원가법으로 무엇하더라? 우리는 행위를 하더라. 근데 이 삼각후 원가법으로 금액을 맞춰주는 행위는요, 기말 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럼 제가 이런 얘기했죠. 주식이 시장에서 바뀐다고 했어요. 시장에서 뭐가요? 주가가 바뀌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몰리고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나는 지금 현재 사채를 발행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그러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모든 조건이 같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려면 내가 시장에서 주는 이자만큼은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내가 시장에서 주는 이자보다 더 많이 준다라면, 적게 준다라면, 같이 준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실제 내가 만기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게 1,200이래요. 왜 하겠더니 우리 시장에서 지금 투자하면 1,200 원래 받을 수 있어. 원금은 1,000이고 이자는 200이거든. 근데 얘네가 1,000만 원만 넣으면 만기 때 나한테 1,200 준대. 그럼 결론적으로 이자만큼 보상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했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지금 금액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바뀌는 행위를 삼각후 원가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기말에 평가한다라고 하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자를 줄 때 합니다. 자,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금 투자 자산에 속하고 그리고 우리 기말 평가를 무슨 법을 한다? 지분법을 합니다. 이 지분법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있어요. 그 지분율만큼 내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지금 주식이
100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20%가 지분율이었다라고 하면 회사의 당기순이익 중에 20%만큼은 우리 회사의 이익처럼 봐주는 행위까지 해줘야 돼요. 그런 걸 지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다시 숨겨진 얘기도 있지만 그런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다시 단기매매 증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교재 우리 43페이지로 넘어와서요. 네, 내용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4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박스. 자, 그러면 형태상 분류에 의해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그러면 소유 지분만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식이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제가 무엇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시 배당금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또 따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지분증권은 단기적인 매매 차익이 목적이다. 그리고 시장성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건 시장성이 없는 건 절대로 못 들어요, 여러분. 시장성이란 건 뭐냐면 우리 증권 시장 있죠. 그 시장에서 사고 파는 행위가 가능한 주식. 그걸 말합니다. 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되겠죠. 나 장기적으로 매매 차익이 목적이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채무증권은 국채나 공채는 사채를 말한다고 했고요. 자, 이들을 갖고 있으면 나는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채무증권을 단기적 매매 차익으로 가지고 있었다. 단기 매매증권, 당좌자산,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만기 보유 증권, 장기적 매매 차익이 목적이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요점 정리처럼 붙여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용어를 조금 더 길게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투자자산 쪽까지 갔다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가증권 분류해야 되고요. 여러분, 요게 개정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 처리는 우리 무엇으로? 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자, 다시 84페이지 갔다 올게요, 여러분. 자, 84페이지는 왜 가냐면, 아니, 그럼 유가증권 분류하고 이걸 끝내나요? 아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유가증권을 언제? 보고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에 지금 기중에 유가증권에 대해서 분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고요. 그리고 재분류가 필요하다라면 하셔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유가증권의 재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의 분류는 12월 31일인 보고기간 종료일에 적정성을 검토한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얘기를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당좌 자산에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또는 뭐 만기 보유 증권이라든지 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자, 이런 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전 그냥 매도로만 할게요, 여러분. 왜냐면 매도를 가장 많이 건드려서 시험도 매도로만 냅니다. 매도로 분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위치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우리 분류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인 경우에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무엇할 수 없다? 재분류할 수 없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놈의 뭐 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 또는 세법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예외 조항이 일이 많은지 다만자가 붙습니다. 다만 단기 매매 증권은 반드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밖에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회사가 시장성을 상실했대요. 자, 주권상장 법인이 상장이 폐지됐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 이유 없이 폐지가 되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상장사들은 회계사들한테 뭘 받아야 돼요? 반드시 감사. 근데 회계사가 감사를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는데? 라고 했더니 얘네 너무 회계처리 이상해. 자, 이상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 얘기하면 불법도 많고 숨긴 것도 많고 말 안 되는 회계처리 해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도장 찍어줬다간 뒤에 내가 책임을 무엇 해야 되는, 져야 되는. 여러분 회계사들 감사하시고 감사도장 찍어요. 근데 그 감사가 회계사가 눈을 살짝 감고 봐주기를 했다. 뒤에 여러분 페널티가 붙어요. 정지가 되거나 또는 아주 큰 사건 하나를 쳤다. 그러면 라이센스 박탈이에요. 라이센스 박탈. 그럼 회계사 라이센스 박탈이면 이 사람은 회계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됐을까요? 세무사도 똑같고요. 근데 세무사는 감사는 못해요, 여러분. 네, 감사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할 때 세무사를 거론시키진 않죠.
자,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의 시장성이 상실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상실이 되면 어떤 유가증권으로 분류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캐치할 건 뭘까요? 아,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상실한 유가증권도 들어오고 그럼 시장성이 상실했다 또는 시장성이 아예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가로 열고 주자가 써 있는 회사들은 주식으로 움직이는 회사. U자가 써 있는 회사는 주식으로 움직이는 회사는 맞지만 모든 정보를 다 공시하진 않는다. 그래서 그 공시 조항이 너무 적어서 우리 국가가 법 바꾸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개강했을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주식회사라고 써있는 주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서 모두 다 상장사인가요? 아니잖아요. 상장 아닌 기업이 훨씬 많죠. 그러면 그 회사가 발행해서 갖고 있는 주식은 시장성이 없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시장성이 아예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있었던 시장성이 없어지거나 그럼 다 어디로 들어온다? 매도로 들어온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 없는 애만 있느냐? 아니요. 시장성이 있는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도 시장성을 상실한 유가증권도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도 다 들어올 수 있다. 다만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데 시장성을 상실했을 때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사지선다 문제 풀면 참 열심히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자,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 또는 지분법 투자 주식에 대한 부분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또는 매도 가능 증권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재분류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합니다. 또 그러면 반대도 가능하겠죠.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이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매도 가능 증권을 무엇할 수 있다? 재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끼리는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투자자산. 자, 그럼 투자자산은 매도가 있고 만기가 있고 지분법이 있지만 자, 여기서 만기자가 등장하는 건 무슨 증권만 들어와라? 채무증권만 들어와라. 그래서 채무증권이 분류될 수 있었던 건 우리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만 가능했죠. 그중에 단기매매증권은 벌써 유동성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투자자산에 있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은 당좌자산에 있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무엇해야 된다? 재분류해야 된다. 제가 사채에 3년짜리 사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1월 1일 날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우리는 12월 31일까지 놓고 봤을 때요. 자, 그러면 1년 지난 거죠. 그러면 저는 12월 31일 현재 2년이 남겨져 있네요. 만기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을 또 맞이합니다. 결산을 맞이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 이때 또 1년이 지났죠? 그러면 우리 원래 전년도 12월 30일 현재 만기가 2년 남겨져 있었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몇 년 남겨져 있다? 1년밖에 안 남았죠. 그럼 우리 뭐라고 표현했나요?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면 우리는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유동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 처음에 샀을 땐 비유동이었지? 이 얘기인 거죠. 그 비유동의 투자자산이었고 그럼 이때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 유동으로 바뀌어야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분류 변경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보실 게 있어요. 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자, 여러분 계정 과목 이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말장난을 이렇게 됩니다. 자,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매도 가능 증권은 당좌 자산의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한다. 잘못된 얘기 여러분. 계정 과목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매도라고 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게 이 매도 가능 증권의 코드가 몇 번이 나오냐면 123번의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나오고요. 178번에도 매도 가능 증권 두 개가 검색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23번은 당좌자산에 있는 코드고요. 유동자산. 자, 178번은 투자자산에 있는 코드예요. 그러면 비유동자산이겠죠. 그러면 투자자산에 있던 178번은 차변에 있었으니까 대변으로 보내서 상계하고요. 차변에 다시 123번에 해당되는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의 계정을 써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절대로 단기 매매 증권이란 이름표로 바꾸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같이 갖고 가신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래서 유가증권은 사지선다 문제도 출제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전체를 물어보거나 단기 매매 증권을 물어보거나 또는 매도 가능 증권을 물어보거나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는 것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몇 페이지에 우리 44페이지에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이라는 얘기부터 들어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취득했을 때 여러분 취득 원가라는 얘기가 필요합니다. 취득 원가라는 얘기는 얼마 주고 샀어요? 라고 하는 걸 취득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증권은요. 여기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써드렸지만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는 매입가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마 주고 샀느냐,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 그거를 시가 또는 공정가치 또는 현재가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시가, 공정가치, 현재가치 다 같은 말. 자, 그래서 그 금액을 의미한다. 저 5,000원짜리 유가증권을 5만 원에 샀어요. 야, 어떻게 5,000원짜리를 5만 원에 사? 아니, 이건 그 회사에 지금 이익이 계속 나고 있다라면 그 회사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럼 주식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만나는 접점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팔고자 하는 사람은 없더라. 그럼 주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회사가 뭔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배당을 잘 주고 있다. 이 회사 이번에 신규로 투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재파터짓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 주식을 다 사고 싶죠. 왜냐하면 나는 배당을 받고 싶은데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액면에 써 있는, 그러니까 증서에 써 있는 걸 액면이라고 해요. 그 액면과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삼성유가증권도 사고, 현대유가증권도 사고, 그리고 뭐 더 좋은 거도 샀다. 그러면 여러분 더 좋은의 시가와 삼성의 시가와 그리고 현대의 시가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린 각각의 종목별로 무엇 하셔라. 금액을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단가를 산정해라. 그리고 그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총평균법이나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해서 한다. 지금은 용어만 가져갑니다. 재고자산에 가면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배웁니다. 그래서 가끔 단기 매매 증권의 단가 산정인데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세요.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아니, 문제 이상한데? 이상한 게 아니라 올바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총평균이나 이동평균법으로 적용해서 단가 산정을 해요. 그래서 금액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무슨 부분? 제가 삼성 주식이 돈이 생길 때마다 10주, 20주, 30주, 5주 이렇게 계속 샀다. 그러면 살 때마다 단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내가 단가를 계산하는 걸 들어올 때마다 산정할게요 라는 방식을 쓸 건지 아니면 전체 평균을 내서 단가를 산정할 건지에 따라서 무슨 부분 팔 때 이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거 다시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가증권은 종목별로 평가하고 단가를 산정하고요.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일종의 수수료가 나오겠죠. 우리 뭐 증권거래세를 팔 때 낼 수도 있고요. 우리 증권거래세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상장사들은 증권거래세 내고에 세금을 안 냈었어요. 양도세라는 걸. 그런데 우리 양도세 조만간 발효되죠. 네, 통과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장사 주식도 시장에서 팔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양도세를 내게끔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비상장이라는 회사들은 양도세 내고 있었거든요. 조금 억울한 면이 사실 있었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쪽으로 바뀌어갑니다. 근데 그게 소액 주주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일정 기준이 넘어간 것만 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래를 하는 과정 중에 제가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수수료를 내잖아요. 자, 그런 걸 우리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수료 등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이 부대 비용은
무엇으로 처리해라?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런데 이 부대 비용은 영업적이지 못해요. 제가 돈놀이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우리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등등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투자 목적이었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증권사에서 이행을 하고 있었다? 그럼 그 회사는 상품이에요, 여러분. 재고자산을 취급하거든요. 완전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사게 되면 우리는 산 매입가액만큼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그리고 발생된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인데 영업의 비용으로, 그리고 대변은 돈이 나갔다고 얘기하겠죠. 자, 이런 원리로 나와집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 많이 내고 싶을까요? 수수료 비용. 자, 근데 여러분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에도 있고 공장에 썼으면 원가에도 있고, 그런데 얘는 영업의 비용에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수료라는 건 계정 과목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유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수수료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 여러분 원래요 프로그램 구입하시잖아요. 구입, 자격증 버전이 아니에요. 실제 업무에서 쓰는 프로그램 구입하시면 영업의 비용에 수수료 비용이 원래 없습니다. 여러분 만들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 이걸 만드는 걸 배워요. 근데 만드는 취지를 모르고 시험을 봐요. 왜냐면 오타만 안 내면 3점을 주거든요. 제발 만드는 의미는 무슨 보험 없으니까 만든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만드는 거. 자, 그리고 요건 여기서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뒤에 가서 또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무슨 법은? 자,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면 나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부대 비용이 생겼다라고 하면 원래 원칙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는 왜 이거 안 써드렸을까요, 여러분? 자,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자산으로 처리하세요라는 얘기가 돼요. 자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저 상품 사는데 운반비 저희가 냈어요. 그러면 상품이라고 써야 되지 운반비라고 쓰면 안 돼요. 상품을 살 때 들어간 운반비는 이해되셨어요? 회사가 자동차를 사는데 우리 어디에 구청에 취득세 등의 세금을 냈다. 그것도 부대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세금과 공가가 아니라 취득세 등은 무엇으로 가셔야 된다? 차량 운반구가 돼야 돼요. 자, 그런 걸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 처리하세요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차변의 계정권은 그냥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만, 여러분 이건 단기 매매 증권밖에 없어요. 단기 매매 증권만 우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원가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처리해라? 비용. 그 비용은 무슨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벌써 결론 냈죠, 여러분? 자,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자산을 처분할 때도 우리는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우리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분계 다지기 연습하느라고 했었던 것 중에 무슨 부분이요? 상품을 매출하는데 운반비가 발생됐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여러분 운반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운반비는 비용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거래에서 발생됐다. 그럼 상거래는 뭐죠? 재고자산을 사거나 재고자산을 파는 걸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재고자산을 팔 때 발생된 비용이 있었다. 그럼 그냥 비용 계정 쓰세요. 이익이에요. 그러면 운반비를 쓰거나 수수료 비용을 쓰거나 쓰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있는 것 중에 씁니다. 자, 그런데 상거래 이외, 재고자산이 아닌 이외, 유형자산을 팔거나 무형자산을 팔거나 투자자산을 팔았다라고 하면 별도의 비용 처리 못해요, 여러분. 별도 비용 처리 못하고요. 순 매각 금액으로 정리해라. 이 순 매각 금액이란 건 뭐냐면 너 얼마에 팔았어? 100원에 팔아요. 야, 그거 파는데 수수료 낸다며? 네, 우리 수수료 5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 5원을 비용이라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얼마에 파는 것처럼 정리해라. 95원에 파는 것처럼 정리해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익 났는지 손실 났는지 알겠죠? 그럼 우리 팔았다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처분. 그러면 이익이다? 처분 이익. 자, 우리 손실이다? 처분 손실. 자, 이익과 손실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손익. 자, 그러면 이 순매각 금액으로 처리하라는 얘기는 처분 손익에 무엇해라? 더하거나 빼라. 이익이 있었다면 이익을 깎아먹고 손실이 있었다면 무엇 하셔라? 손실을 더 증가시켜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정 과목 처리를 못해요, 여러분.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부터 머릿속에 계속 갖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뒤에 가면 이 얘기를 또 하겠죠. 재고자산 때 얘기하고 유형자산 때 얘기하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부분, 단기매매증권에서 등장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드리고 갑니다. 자, 예제를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재 예제 부분을 좀 보시면 우리 뭐가 나와져 있냐면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취득 부분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배움은 제5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우리 회계기간이고요. 1월 2일에 단기적인 시세차익 목적으로 상장주식 10주, 주당 2만 원, 그래서 10주를 현금 지급하여 취득하고 거래수수료 10,000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단기적인 시세차익이 목적이다. 이 글씨를 보자마자 여러분은 뭐가 탁 튀어나와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바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튀어나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현금을 지급하였다라고 했으니까 현금은 감소. 자, 현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감소하면 이 현금은 어느 변에 써라? 배변에 써라. 자, 그리고 수수료는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 그럼 또 보통예금 통장 잔고가 줄어들죠. 그러면 우리 보통예금도 배변에 써주시고 감소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거래수수료는 취득 원가이다, 비용이다. 비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거 정리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취득 원가는 부대 비용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0주를 주당 얼마 주고 샀다? 2만 원. 그럼 10주 곱하기 2만 원 하면 2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 별도 비용 처리합니다라는 건 벌써 보여드렸고, 자, 이거 회계 처리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 현금은 20만 원이 나갔네요. 현금 지급. 자, 그래서 대변에 현금 20만 원. 자, 수수료는 뭐로 주었다? 보통예금. 그럼 보통예금 10,000원. 그래서 21만 원의 자산 감소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은 20만 원이 차변에 증가하게 됩니다. 단기매매 증권은 단기 투자 자산에 속하는 당좌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우리 별도 비용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수료 비용 10,000원 써주시면 되죠. 그런데 영업적이다, 영업적이지 못하다, 영업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업에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 나 단기 매매 증권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기 매매 증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뒤에 가면 투자 유가 증권이 있었죠. 네, 그거 갖고 있을 때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가지고 있을 때 저 지분 증권 갖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가 나한테 뭐 줄 것이다? 배당을 줄 것이다. 저 채무 증권 갖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가 나한테 무엇을 줄 것이다? 이자를 줄 것이다. 그럼 나한테 뭐 준다는 건 우리 회사한테 뭐 준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배당은 무슨 배당과 무슨 배당이 있다? 현금 배당. 그럼 현금 배당은요,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금전 배당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주식으로 배당을 수령할 수도 있어요. 자, 현금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면 내 수중에 현금이 들어온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으로 배당금을 수령하면 배당금 수익이라는 영업의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 대변. 그러면 대변에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차변엔 현금 등을 써주시면 되죠. 근데 시험은 조금 웃깁니다. 여러분 이거 현금으로 즉시 받아오신 분들 없어요. 대부분 통장으로 많이들 받으시거든요. 근데 통장 문제를 거의 안 내요. 대부분 현금 문제를 거의 다 내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대로 따라갑니다. 자, 주식을 받았다. 여러분 주식 받은 건 회사가 즉시 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즉시 이익이 못 생겨요. 그래서 주식을 받으면 실질적으로요. 받는 사람은, 수령하는 사람은 회계 처리를 안 해요, 여러분. 이거 뒤에 가서 또 점검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자본으로 가는 거고요. 주식에 투자한 사람 누구로 가고 자산에 투자 자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한테 줬단 얘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주식 수가 늘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할 거예요. 근데 주식을 받은 사람은 실제 이익이 당장 생기진 않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더 커지긴 해요. 왜냐하면 배당은
보유 주식수 곱하기 배당률로 계산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익 나서 배당률을 10% 줄게요 라고 하면 갖고 있는 주식수에 곱하기 액면금에 곱하기 배당률을 곱해서 그 금액을 배당을 주는 거예요. 원래 배당을 줄 때 여러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 그런 거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당장 이익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추후에 갖고 있다가 팔면 내가 원래 살 때 10주 샀었는데 팔 땐 15주를 판다 그러면 5주만큼의 또 다른 돈이 생기겠죠. 그래서 팔거나 갖고 있을 때 현금으로 받는 배당이라든지 처분손익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수령했을 때는 전혀 영향을 못 줍니다. 그래서 회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너는 주식 수량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래서 주식이 수량이 증가할 거거든요. 그럼 증가된 주식 수량과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사는 데는 20만 원 들어갔어요. 몇 주를? 10주 사는데. 근데 얘가 20주로 바뀌었어요. 그럼 20만 원은 안 바뀌잖아요. 그럼 20만 원 나누기 20주 하면 실제 내가 2만 원 주고 산 게 아니라 만 원 준 게 되죠. 그럼 뒤에 가서 처분손익이 영향 주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수량은 증가하고요. 오히려 단가는 취득의 단가는 오히려 내려오거든요. 자, 그래서 수량과 단가를 새로 계산해서 우리 주석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사지선다로 자주 내고요. 세무 2급에서 주식 배당금 수령 문제를 낸 적 있어요. 근데 누구랑 같이 현금 배당 얼마 받고 주식 배당 얼마 받았다 받은 사람 문제를 줬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붕괴를 두 개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기를 왜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다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론은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붕괴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붕괴를 안 해야 정답이겠죠? 근데 두 개를 다 붕괴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현금 배당만 붕괴하는 겁니다. 자, 이자를 받았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채무증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를 받으면 뭐다? 이자 수익. 이자를 주면 무엇이다?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의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시험이 채무증권 보유의 이자 수령 문제 잘 안 내고요. 누구를 더 많이 낸다? 주식에 투자한 형태의 문제로 훨씬 더 많이 냅니다. 문제 풀어보면.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결산을 맞이했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는 보고기간 종료일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산일인 12월 31일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 보고기간 종료일에 꼭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얘기죠. 첫 번째 얘기는 현금 과부족 있었다? 없애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유가증권을 갖고 있었다? 그럼 보고기간 종료일에 무엇 해야 된다? 평가라는 걸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에 유가증권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장을 마감하는 금액. 그러면 제가 9시 뉴스 말씀드린 것처럼 9시 뉴스에 오늘의 증시에서 장마감한 거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빨간색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장을 마감한 금액 있죠? 그 금액으로 우리 갖고 있었던 유가증권 금액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꿔주는 걸 우리가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12월 31일 현재 유가증권의 재산적 가치를 무엇해라? 확정해라. 자, 그 확정하는 행위는 무엇이다? 보고기간 종료일에 공정가치 또는 공정가액 또는 시가로 우리 금액을 바꿔주는 걸 말한다. 그래서 공정가액을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계상해라. 그럼 계상하라는 건 계산기를 눌러서 금액을 올려주는 행위.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의미예요. 이게 계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이라는 건 계산기를 두드려서 금액을 산출하는 게 계산이고요. 계상은 계산해서 올려주는 행위가 계상이에요. 그래서 회계를 하다 보면 계상하다라는 얘기는 붕괴했어요 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맞춰주는 행위. 그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부분은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나오고 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나올 건데요. 자, 원칙은 내가 A라는 회사는 이익이고요. B라는 회사는 손실이었다. 제가 아까 종목별로 분명히 평가하시라고 했어요. 그럼 종목별 평가를 해봤더니 한 회사는 실제 내가 샀을 때보다 올라갔고 한 회사는 내가 샀을 때보다 떨어졌으니까 손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A는 이익, B는 손실 이렇게 각각 쓰는 게 맞아요.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이 투자 자산으로 가지 않고요. 당좌 자산에 두었던 이유는 회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예요. 우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통합 계정 과목으로도 같이 표시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단기 투자 자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이게 대세에 큰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중요하지 않잖아. 그냥 A 회사는 이익이고 B 회사는 손실인데 이익은 얼마나 써? 100이요. 손실 얼마나 하는데? 70이요. 자, 두 개 정리시켜. 그러면 정리시키면 우리는 얼마만? 30만 남는 거니까 이익만 30이 남은 거죠. 그러면 우린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30만 회계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라면 상계에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상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투자자산 쪽은 거의 상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단기매매증권은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가증권의 평가, 단기매매증권의 평가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라, 시가로 평가해라.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한 부분은 평가 손익이라는 거로 표현하는데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또는 손실로 얘기한다. 자, 이 또한 영업적인 이익이나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에 가서 여러분 교재 나와 있는 예제 박스를 좀 보세요. 자, 장부가액은 현재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700. 여러분 장부가액은 우리 회계 처리에서 단기매매증권 장부를 조회했을 때 보여지는 금액, 그러니까 회계 처리된 금액이 장부에 보여지면 장부가액은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과 또는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은 같지 않아요. 첫 해는 같을 수 있지만 다르다라는 거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더 많다. 자, 공정가치는 12월 31일 시장에서 우리 장을 마감한 금액을 파악해 왔더니 900원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금액으로 맞춰줘라? 장부 금액을 누구로 맞춰주는 게 평가이다? 공정가치로 맞춰주는 게 평가이다. 그럼 여러분 700원짜리를 900원으로 맞춰야 되니까 200원을 증가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기말 현재 보유 중인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은 700원이고 공정가치는 900원이랍니다. 그럼 12월 31일자에 700원짜리를 900원짜리로 맞춰줘야 되니까 우리는 200원만큼 무엇 해주시면 된다?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 단기매매증권이 장부에 700원 이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죠? 900원이 되려고 하니까 단기매매증권인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시켜야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자산을 증가시켜 줍니다. 얼마만큼? 차이만큼은 200원을. 자, 그리고 상대편에는 누구를 쓰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쓰고 금액 200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에 있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매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무엇될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기말 현재 보유 중인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은 700원입니다. 자, 그런데 공정가치는 6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럼 장부 금액을 공정가치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700원을 600원으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는 100원만큼 자산의 가치가 무엇되었다? 하락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산의 가치가 하락됐으니까 자산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그럼 여러분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 대변. 그래서 대변에 우리 하락된 100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100원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평가 이익이 영업의 수익이었으니까 이 둘의 반대 관점 누구이다? 비용이겠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 있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평가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거 평가 얘기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배움이 기말 현재 단기 매매증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기말 평가를 하는 경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얼마인가? 자, A사 주식의 취득 원가는 20만 원이고요. 기말 공정가액은 30만 원이래요. 자, 이 회사는 올해 사서 그대로 평가하나 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하면 이 취득 원가는 우리 뭐로 바뀔 것이다? 장부 금액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샀을 때의 경우에는 취득 원가와 장부 금액이 같기는 합니다.
그럼 이 취득 원가인 장부 금액을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무엇하셔라? 바꿔주셔라. 자, 그러면 우리 지금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시면 우리 30만 원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10만 원이 무엇됐다? 증가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증가이고요. 자, 비사 주식의 취득 원가는 15만 원이고요. 기말 공정가액은 12만 원입니다. 그럼 취득 원가 15만 원을 공정가액 12만 원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금액이 오히려 줄어야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5만 원과 12만 원의 차이인 3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은 무엇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자, 결론. 하나는 이익이고 하나는 손실이다. 누가 더 크죠? 이익이 더 크네요. 그럼 우리는 이익 얼마만 남을 것이다? 7만 원만 남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 이익이 났습니다. 분명히 손익이라고 줬어요, 여러분. 왜 손익이라고 줬을까요? 이익인지 손실인지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7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그냥 계산의 원리로만 물어보는 거니까 3만 원 더하기 12만 원인 42만 원에서 우리는 20만 원과 15만 원을 더해서 빼주시면 7만 원 나온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드디어 무엇 하시자? 팔자. 자, 이제 처분을 해볼게요. 또는 양도한다고 합니다. 자, 양도, 처분은 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거나 우리는 양도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처분의 금액과 장부의 금액을 무엇해서 비교해서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손실이 나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처분과 관련돼서 나오는 이익과 손실은 모두 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쪽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거나 영업의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에 유의사항이 있냐면 우리 처분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자, 우리 수수료 등이 발생했다. 근데 수수료 말고도 많은 부대 비용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매우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슨 자산,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부분의 처분은 별도의 비용 계정을 써라. 그래서 나는 상품을 매출할 때 운반비가 발생했다. 그럼 운반비라고 차변에 쓰시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빼고는 우리 나머지는 모두 다 무엇 하셔라? 우리 순매각 금액으로 가라. 자, 순매각 금액은 처분가액에서 누구를 매각 수수료가 발생하면 이들을 직접 빼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감해버리세요. 제가 공식을 뒤에 드리기는 했지만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빼버려라. 그러니까 별도의 비용 계정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처분 시 발생되는 매각 수수료 등은 처분 이익에서 무엇하거나 이익을 깎아먹거나 그럼 차감 또는 처분 손실에 무엇한다? 우리는 가산하거나 그러면 더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간다라는 거. 그래서 공식화시키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빼고 매각수수료를 빼서 양수가 나오면 무엇이고? 이익이고요. 양수가 나오면 이익이고요. 그리고 음수가 나오면 무엇이다? 손실입니다. 이 공식은 사실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양수는 이익, 음수는 손실. 항상 그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처분 손익 계산하실 때. 자, 그러면 예제를 가봐야 되겠죠. 자,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보여드렸고요. 자,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 장부가액은 얼마? 500원. 그래서 500원인 주식을 얼마에 팔았다? 800원에 매각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수령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매각했고 현금 수령했다. 이러면 현금 수령했으면 현금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그럼 현금의 증가는 어느 변? 차변에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800원과 500원의 차이만큼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800원에서 얼마 빼시면 500원을 빼면 되네요. 빼면 양수 나와요, 음수 나와요, 여러분? 800원에서 500원 빼시면 양수 나오죠? 플러스 얼마가 나온다? 300. 그럼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현금은 800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변은 현금 800을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팔았잖아요.
원래 단기 매매 증권 갖고 있으면 어느 변에 있었죠? 우리 샀을 때 단기 매매 증권 어느 변에 있었죠? 차변에 있었죠? 자, 그럼 여러분 차변에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 팔았으니까 어느 변에 가야 없어져요? 대변에 가야. 그래서 항상 증가가 먼저이고 그리고 감소가 뒤에요. 근데 증가라는 건 사왔다라는 게 거의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금됐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차변에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에 팔아버렸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있던 거 없애야죠. 그런 걸 제거한다라고 해요. 장부에서 제거해. 제거해야죠. 그러면 우린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으로 500을 쓰고요. 그리고 우린 벌써 300원 이익 났다는 거 얘기 끝냈죠. 그래서 처분, 이익, 300 있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 영업의 수익이겠죠. 자, 그 다음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 장부가액 500이고요. 자, 그리고 이 주식을 350원에 무엇하였다?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돈은 현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할 건 뭐냐면 지금 350에서 500을 빼면 우리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얼마가 나온다? 150이 나온다. 아, 음수이면 무엇이다? 손실. 자, 여러분 손실은 비용이다, 수익이다? 비용이에요.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 차변이겠구나. 라는 걸 일단은 감지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차대를 섞었어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받은 것부터 정리해보면 차변에 현금 350이 증가는 했습니다. 그쵸? 증가는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증가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희 주식 시장에 팔았어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차변에 있었던 단기 매매증권 어느 변에 가서 대변에 가서 장부 금액 얼마짜리? 500원짜리. 그럼 장부에서 제거했겠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현금 350, 단기 매매증권 500, 그럼 차대가 일치해요. 여러분 균형이 안 맞죠? 우리 뭐가 되지 않아요? 저울이 기울어졌죠? 반대 수평으로 맞추라겠어요? 그러면 큰 금액으로 맞추라겠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차변에 우리 마이너스 150은 처분 손실이라고 얘기했고 얘는 누가 봐도 비용이었다는 거죠. 그럼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니까 정리가 끝내져요. 그러니까 계산에 대한 부분만 잘 원리를 하고 오시면 차대를 맞추는 행위로 분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하나 더 풀어야 되죠, 여러분. 뭐요? 자, 우리 첫 번째 예제, 두 번째 예제는 수수료가 없었던 애예요. 그럼 우리는 또 뭘 해야 될까요? 수수료가 있다라면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수수료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 장부가액 얼마? 700원의 주식을 우리 900원에 매각하였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900원에 처분했으니까 처분 금액이 더 크네요. 그럼 여러분 눈으로 딱 봐도 아, 900원과 700원의 사이는 양수 200원이 나오죠. 이익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아까까지는 딱 여기까지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각 수수료 100원을 차감하고 우리는 현금으로 받았다. 차감을 하든 내 통장에서 돈을 빼주든 이익은 절대 달라지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매각 수수료 100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현금 수령은 900원이 아니라 얼마 받았다가 될까요? 우리 900원에서 100원 빼시고 800원 받았겠죠. 아까 900원과 700원의 차이가 얼마가 이익이었죠? 200원. 근데 200원에서 100원을 빼서 우린 이익이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이익은 얼마가 될 것이다? 1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빼고 매각수수를 빼달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900원에서 700원을 빼서 200원이 이익인 줄 알았더니 수수료 100원까지 빼서 우리는 얼마의 이익이 났다? 100원이요. 그쵸?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100원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현금 얼마 받았죠? 800원. 자, 현금의 증가는 800원. 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장부 금액을 없애주라고 했어요. 그럼 장부의 금액은 대변에 상계할 겁니다. 그래서 700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업의 수익 계정인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얼마가 생긴다? 100원이 생기죠. 그럼 이 금액과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죠.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회계 처리하실 때 이 원리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착출해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팁박스에 나와져 있는 부분. 단기 투자 자산은 아까 저희 뒤에 가면 이 얘기 다시 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단기 투자 자산은
기업이 여유자금이 있을 때 그 여유자금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시세 차익을 좀 얻어볼까? 라는 부분 때문에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건 재무상태표에 무엇하는 통합해서 표시하는 계정 과목이죠, 여러분. 그래서 통합해서 표시하는 부분을 고를 때 단기 투자 자산입니다. 그럼 이 단기 투자 자산은 단기 금융상품 또는 금융자산 또는 단기 매매증권 그리고 단기 대여금. 자, 요 세 개까지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부분?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도 무엇될 것이다? 포함시켜야 한다. 라는 거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시죠 라고 했었죠. 네, 요거까지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매도나 만기 보유 증권은 절대로 계정 과목 이름표 바꾸는 건 절대 하지 않는다. 178번을 123번으로 옮겨주는 행위에 분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계정 과목의 이름표를 바꾸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 끝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투자 자산은요, 실제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건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은 회계 2급부터 세무 1급까지 전부 다 출제가 되고요. 그중에 회계 급수가 세무보다는 더 많은 출제를 해요. 문제를 풀어보면. 그리고 이제 세무에 가면 단기 매매증권 말고도 매도나 만기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빈도가 줄는 현상이었던 거지 실질적으로 유가증권은 시험 출제를 놓고 봤을 때 자주 내는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 단기 투자 자산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매출 채권이라는 거로 들어갈 거고요.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두 개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배울 거예요. 매출 채권에 들어오는 채권과 채무의 관점을 일단 정리하고요. 그리고 정말 못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대손 얘기를 구분해서 저희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